자, 이제 119페이지 중개 업무의 범위까지 돌았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등록을 했으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합니까? 중개 업무를 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아주 재미도 있고 중요한 단원인데, 자, 이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이 등록을 하면 사장님이 되셨잖아, 지금, 그죠? 누구하고 일하겠습니까? 등록을 하면 누구와 같이 일하겠습니까? 직원들하고 일하겠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이다 라고 부르고, 우리 법에서는 이런 업무를 할 때는 고용인하고의 법률적인 관계부터 짚어놓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거리가 딱 됩니다. 119페이지 하단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는 단원이 들어왔고, 고용인의 의, 고용인이 누굴까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럽니다. 자격증이 없으면요,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부르는데, 자, 이 두 사람의 고용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고용인은 고용을 하여야 한달까요? 할 수 있달까요? 할 수 있다.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임의적인 사항이죠. 그럼 임의적이니까 10명이 있어도 되고 1명도 없어도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서 중개보조원을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 두 번째, 이런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했다고, 고용이 끝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되었다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하면 고용했다고, 그러면 고용한 자는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신고사항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참고로 고용을 하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그런데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얼마 내로?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사항이고, 이 신고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여러분한테 감각을 좀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제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건설을 고용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업무 정지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고용신고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떻게 그걸 잘 하십니까?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적발되면,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적발되면 6월에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근데 고용신고를 잘 안 하는 이유, 우리 사회 제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직원들을 1인 이상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의료보험, 국민연금, 재보상금, 그 다음에 뭐 산재보험인가 가입해야 되죠. 그 4대 보험은 사장님이 50% 부담하고 종업원이 50% 부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업의 특징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다고 바로 생산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죠. 한 달 안에 생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 2달 안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부터 가입하는 걸 사장님도 싫어하고 들어오는 직원도 싫어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거의 고용신고 안 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요. 이 사회제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관청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는 고용신고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6월에 업무 정지.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론으로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이제 본론이 3번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죠. 자, 고용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장 넘기시면 121페이지입니다. 자, 121페이지 상단 3번의 1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찾았습니까? 이 조문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일단 업무상 행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행위로 인하여 고의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그 개업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조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고용인의 행위는, 고용인이 한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 지문. 고용인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고 이 본다를 민법에서는 간주조항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다와 간주한다는 같은 말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정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고용인의 행위는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라고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추정하면 X까지 표시하실 것. 이제 법률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본다, 간주된다는 같은 말인데 추정하면 X. 왜 X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것을 추정이라 그럽니다. 자, 추정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것을 추정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되니까 이거를 추정으로 해석하면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래 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 했죠. 반드시 본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지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틀립니다. 조심해야 될 거.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래 버리면 고용인 중에 중개보조원 있죠.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텔레비가 깨졌습니다. 그럼 텔레비가 깨진 그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러면 웃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무슨 행위해야 된다? 업무상 행위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주의할 것. 자, 이때 지금 지문을 잘 들어보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결국은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때 지는 책임을 유명한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하는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재에도 살짝 읽고 지나왔었습니다. 자, 무과실 책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무과실 책임을 여러분한테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세상은 그죠? 우리 사회는 잘못을 한 과실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습니까? 과실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기만 오면 무과실 책임이 탁 들어오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과실이 없는 책임 그러면 틀려요.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지는 책임이에요. 자, 다시 무과실 책임이 뭐라고요?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지는 책임이다. 자,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지는 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사례를 이렇게 계속 수십 번을 듣게 될 겁니다. 막 입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과실 책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슈퍼 유리창을 하나 깰 수도 있겠죠. 공놀이 하다 보면 슈퍼 유리창 하나 깰 수 있습니다. 그때 유리창 값이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슈퍼 주인은 과실이 있는 아기한테 가서 30만 원을 물어달라 그럴까요? 아기 엄마한테 갈까요? 자, 지금 묻는 질문도 상식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가 30만 원을 물어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당신 애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30만 원을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공놀이를 할 때는 평소에 지도 감독하기를 조심해야 하고 특히 악랄한 슈퍼주인 유리창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수십 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말은 엄마는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겠소.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여러분이 이 사연을 보고는 이 엄마를 첫째 엄마로 본다, 세 번째로 본다. 거의 막 100% 세 번째 엄마 좀 되겠죠. 진짜 엄마는 자식이가 잘못했거나 없거나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때 진짜 엄마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무과실이라는 개념이 좀 잡혔다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평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 감독을 적절히 하였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시험 올라오면 OX, X 잡으셔야 된다고.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책임이다?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과실 하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엄마는 과실이 없으니까 아기가 유리창 깬 것을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말하면 셋째 엄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어떤 수업하는 분이 앞에서 나 그런 엄마 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뜬금없이 또 그죠. 그런 엄마 봤는데 하길래 제가 쳐다도 안 보고 3.5번째입니다. 이라고 수업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이 있거나 그런 책임질 때만 진짜 엄마가 된다니까. 그죠. 엄마의 무과실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유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 하면 X입니다. 개업공유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데 자, 그러면 책임을 부담하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하니까 책임이 첫째 민사적 책임도 지고 두 번째 형사적 책임도 부담하고 세 번째 행정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가 유리창 값만 물어주는 민사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니고 형사적 행정적 책임도 져야 되죠. 그 수프 유리창 깼다고 뭐 교도소 갈 일은 없겠지만 엄마가 그래 유리창 값은 물어줄게. 민사적 책임 내지고 교도소는 네가 갔다 와. 아기 니. 이것도 웃기는 엄마죠. 사실은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는 무슨 책임?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21페이지 상단에 민사상 책임 들어왔죠? 거기 넷째 줄에 보시면 다섯째 줄입니다. 민사상 책임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이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책임의 관계로 보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2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부진정 연대 책임의 관계.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민사적 책임에서 뭐 기억하라고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책임이나 채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엄마나 아기는 둘 다 책임을 지는 부담이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의 관계를 뭐라고 그런다? 민사적 책임이다. 그럽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형사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거기 122페이지 3번부터 보면 형사적 책임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되더라. 아, 형사적 책임 탁 들으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사적 책임하면 뭐를 기억할 것?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양벌이라는 게 둘 다를 처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겠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용인이 업무상으로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법에 그랬잖아. 그죠? 그때 고용인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뭐가 부과된다? 벌금형이 부과되니까 둘 다를 처벌하는 규정. 그걸 뭐라 본다?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수업을 탁 듣는 순간에 나중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되시면 종업원 때문에 뭐 받을 수도 있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직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배우시고. 그런데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랬지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다 하면 틀리겠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양벌 규정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고용인이 업무상으로 한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둘 다 처벌하는 규정. 이를 뭐라 부른다? 양벌 규정으로서 형사적 처벌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정적 처분도 부담합니다. 122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정상 책임 들어왔죠?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행정상 책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신 부담한다. 이거를 행정상 책임이랍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신 부담한다. 그 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누구에게?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대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중개보조원이 등록이 취소된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은 누가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중개보조원이 취소될 일이 있거나 업무 정지를 받을 일이 있으면 취소나 업무 정지는 누구에게 내리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 책임이라는 말은 중개보조원이 잘못했는데 취소나 정지를 못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진다? 대신 책임을 진다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적 책임을 부담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부터 기억하시면서 이제 중개 업무 편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니까 124페이지 이제 업무의 범위 하고 들어옵니다. 자, 업무의 범위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정리돼야 되죠. 지금까지 이제 배운 솜씨대로 쫙 해보면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등록을 해야만 중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등록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몇 명이 있을까요? 몇 명? 등록을 한 사람을 종류별이라 그럽니다. 종별.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서도 배우셨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차피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공부하셨잖아요, 오늘. 그죠? 이때 소속 공인사는 신청할 수 없고까지 해서, 자, 등록된 개업공인사의 종류별, 종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은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를 따지는 단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지역과 할 수 있는 물건, 하는 업무를 따져보는데 지역부터 봅니다. 124페이지 1번 업무 지역의 범위 찾았나요? 자,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첫째 줄에 어디로 본다? 전국으로 한다. 전국의 동그라미. 그럼 딱 끊어졌다, 그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으로 한다. 그러면 끝.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하는 자는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강원도 물건도 거래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업무 지역이 어디다? 전국이다. 그러면 끝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물을 사람이 누구다? 부칙 6조입니다. 하단 2번. 부칙 6조 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부칙 6조에 의한 개업 공인사의 업무 지역은 줄 것입니다.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적어볼까요? 부칙 6조는 어디라고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그죠? 자, 이 지문을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계시는지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 부칙 6조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가면 상계동 이런 데 있겠죠. 상계동에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이니까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을 한다. 그러면 시도가 어디죠?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 슬쩍 이렇게 들어옵니다. 부칙 6조는 자기 등록 관청인 노원구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X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림까지 보시면서. 그럼 서울시 전체를 거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계동에서 5분만 차 타고 나가면 여기는 의정부시가 있다. 이 정도 아십니까? 자, 의정부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상계동에서 부칙 6조가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 건너편에 저기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는 소리만 해야 되니까. 근데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할까요? 총알같이 소개할까요? 현장에 나가면 총알 소개한다니까. 그죠? 이렇게 탁 하는 순간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지역을 위반했다. 이 말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밖에 없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데?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스토리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지역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놓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누구죠? 세 사람이잖아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6조.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지역을 위반하게 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이다. 심의에 올라와요. O, X. 아, X인 줄 압니까? 업무 지역을 위반한 사람은 부칙 6조밖에 없지. 이 사람은 애초부터 위반할 일이 없죠. 정확하게 부칙 6조가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6월에 정지 사유.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된다. 자, 지역은 정리됐다고 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상물. 예를 들면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해라. 부칙 6조는 상가만 하라.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124페이지 법으로 봅니다. 제일 밑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현행법은 구분하고 있다, 있지 않다.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개업 공인사는 법정 중개대상물 모두를 중개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모두 어떻게 본다? 동일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동일하니까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부칙 6조는 상가만 하라.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물건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업무편입니다. 자,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교재 125페이지 오른쪽 보시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라는 말이 들어왔죠. 자, 업무를 구분할 때는 1번 동그라미 하세요.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 동그라미 했습니까? 제일 밑에 가면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와 부칙 6조의 개업공인사의 업무 범위. 이렇게 두 가지를 동그라미 딱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니까 업무를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구나.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을 하는구나. 그래서 업무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때 법인이 뭡니까? 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나머지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개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개인이 누군지를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를 따진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업무는 무슨 업무가 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개업자잖아요. 그럼 중개업자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중개업을 하는데 무슨 업무라는 말이 나왔느냐? 지금 이런 말이잖아. 그죠? 원래 중개업무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중개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니까 그것을 뭐라 그런다? 겸업이라 불러요.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제한이 없으니까. 지금 그 내용이 밑에 수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단어는 이해가 됐다면 개인인 공인중개사,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그렇잖아. 뭐 뭔지 알 필요 없잖아. 무조건 제한 없다 그러잖아요.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X.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 일단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죠? 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죠?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아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여기만 가면 발음이 잘 안 돼요.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도 된다니까요. 겸업에 제한이 없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다. 이러니까 이게 그부터 큰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인의 기준에 보시면 겸업에 제한이 있으니까 아까 공부하셨지만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했으니까 겸업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는 거.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은 뭘까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나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법인이 하는 업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에 나오잖아요. 1번 법인의 업무 범위 찾았나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1번 줄 다 긋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번역 한번 봅시다.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 상가 이러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상가. 또 주택은 한마디로 아파트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건물만 임대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와 주택인데 밑에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 이런 거 들어오면 X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죠? 천천히 읽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번 25회 지나간 시험에서는 법 조문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중개법인은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다. OX. 그렇게 조문으로 그대로 물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조문을 물으면 그의 시험은 쉬웠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지금 처음 보면 좀 낯설게 보이지만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이걸 수십 번을 본다니까요. 그 조문으로 내면 쉬운데 한 해는 조문으로 내면 그 다음에는 사례로 냅니다. 이제 원래는 사례를 대비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A 법인에서는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5채를 임대 관리해주고 연간 1,5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거 해도 됩니까? 이래 묻습니다. OX. 그게 그거잖아요.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사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조문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래는 사례를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옆에다가 스미스 이런 거 하나 적어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한다 라는 느낌을 가져본다고요. 스미스 해놓고 모르겠거든. 이래 다 적어요.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5채를 임대 관리해주고 연간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거 다 적기는 무리잖아 지금 그죠? 스미스 이렇게 딱 해놓고 감각을 살려놓습니다. 그런 감각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책 들고 와가지고 스미스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날 셌다 이래. 영어로 쓰기나 한자로 쓰기나 하여튼 알아서 써놔야 하여튼. 그래서 사례로 두는 걸 대비해라 지금 이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스미스 소리를 한 수십 번 들으니까 스미스가 난 두드러기 생기겠다. 그러면 무라다를 적어 놓던지 하여튼 자기가 사례로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자,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으로 들으면 쉽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근데 또 이것도 사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갖기로 하였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OX.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이잖아. 그죠? 그래 옆에다가 원룸 이런 거 적어놔야 돼요. 사례로 두는 걸 대비해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수업 시간에는 원룸으로 전달했는데 본고사는 찜질방으로 나와가지고 X 했거든요. 이러면 날 셉니다. 여러분들. 찜질방이나 방앗간이긴 하여튼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원룸 딱 적어놓고. 이런 조문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개발중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한 70평 정도 합시다. 한 7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주택이죠. 예,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70평 그래도 큰 땅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름에는 비 세고 그죠? 겨울에는 바람 세고 그죠? 비만 오면 바람만 불면 추운 집입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럼 이렇게 오래된 집에 살아봐야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중개업자가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원룸을 설치하는데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놓고 피로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주차장을 하고 피로티를 넣으면 4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럼 여기 방이 15개가 나온다. 그럼 방 15개에 보증금 예를 들어서 5천에 월세를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보증금 5천이니까 15개면 한 보증금이 한 뭐 얼마입니까? 한 4억 5천만 원 들어옵니까? 어째 들어오고 월세 5, 25, 한 750만 원 들어오죠. 그럼 이 사람은 오래된 집은 가지고 있어도 돈은 없잖아. 그죠? 그럼 은행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얼마 내고 월 한 150의 수입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자기도 한 층에 살고 있으니까 집 주거 환경도 깨끗하잖아. 그죠? 요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중개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개발 중개라 그런다고요. 그냥 아파트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중개하는 것은 단순 중개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를 잘해야 된다? 개발 중개를 잘해야 돼. 그럼 이게 원룸을 만약에 설치했다. 그러면 방 15개 또 세 놔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중개업자가 내가 관리해 줬으니까 내가 전부 세 놓을게요 하면 이거 세 놓을 때마다 한 개씩 월세 부분은 수수료 나오잖아. 그죠? 그럼 15개 있으면 매달 한두 개는 무조건 수수료가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관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세트가 한 3개만 있으면 공인중개사도 고정적인 수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업이 자신이 있어진다고. 이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돼 있어야 그 다음 뭐 땅도 하나 사러 가고 뭐 빌딩도 하나 팔러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중개를 뭐라 그런다? 개발 중개를 앞으로 해야 돼요. 그래 할 때는 그러면 이런 70평짜리 오래된 집에
옆에 북도로를 물고 있고 3m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도로선을 얼마나 가까이 되면 이 집을 몇 층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를 뭐라 그런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 공부하러 이렇게 오시면서 원래 뭔가 하나 따야 되겠다라고 오셨지만 사실은 돈 되는 공부를 하는 거라 이게 그죠? 그래서 아침에 놀 때마다 나 팔자에 웬 공부를 이렇게 시작했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 나 돈 되는 공부하러 간다. 자꾸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그래야 배우는 게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이 전부 이거잖아요. 북도로를 물고 있는데 이 도면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그럼 도면, 등기법, 지적법에서 공부합니다. 집에 있으면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느냐. 중개사법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몇 층을 올리고 건폐율은 어떻게 되고는 전부 어디서 공부하고 공법에서 또 공부하는 사항. 그죠? 그래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발 중개의 모습입니다. 비 세고 바람 쐬고 추운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중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근데 지금 말은 요란하겠지만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도면이 딱 나오는 집이 딱 있으면 이거를 건축사 사무실 딱 가주면 요거 몇 층까지 올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방이 몇 개 들어갑니다를 가설계라 그래요. 가설계 쫙 뽑아줘요. 돈 든다 안 든다? 돈도 안 받고 해줘. 그죠? 왜 그러면 본설계 할 때 우리한테 오세요. 그런 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깊게 안 알아도 돼요. 지금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 용어만 알아도 된다고. 지금 이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여기에 원룸을 지으면 원룸을 방을 몇 개 넣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일본 다 교통법규 주차장법 이런 거 다 모른다니까요. 건축사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딱 하면 가설계 이렇게 뽑아줘요. 돈도 안 받고 인사해 가면서 뽑아줘요. 왜? 그 대신에 본설계 할 때는 우리한테 오세요. 그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것도 기본적인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인은 이런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 이를 뭐라 그런다?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원룸 하나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사의 밑줄 딱 긋습니다.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업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부동산 서버 역곡점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간판도 똑같이 걸어놓고 경영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부동산 서버 무슨 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업도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죠? 빵집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럼 빵집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빵을 만들 줄을 압니까? 원료를 구입해서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진열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잖아. 그죠? 근데 난 빵집은 하고 싶어. 그럼 방법이 있죠. 파리바게뜨 이런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되잖아. 그죠? 뭐를 내고? 가맹비를 내고. 그러면 파리바게뜨 가서 빵 만드는 법, 재료, 원료, 종업원 교육까지 다 시켜줘요. 이제 영업만 할 수 있도록 딱 차려주잖아. 지금. 그죠? 그런 프랜차이즈업이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가 뭘까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부동의 1위랍니다. 파리바게뜨가. 그죠? 그럼 파리바게뜨는 가서 돈 내고 신청해도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워낙 인기가 있는 업종이니까. 그죠? 그래서 파리바게뜨가 그렇게 업종이 인기가 있으니까 어떤 입지를 고를 때, 그죠? 내가 무슨 뭐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뭐 식당을 하든지 어떤 입지를 고를 때 자기가 잘 입지를 알면 좋지만 잘 모르면 파리바게뜨 옆에 붙으면 된다 이런 말도 해요. 그 입지는 무조건 좋은 데니까. 그죠?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지금 여러분이 나는 중개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럼 하고 싶지만 점포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부동산 서버 이런 데 가입을 하면 간판까지 다 걸어준다니까요. 그리고 같은 고객들을 공유합니다. 물건도 공유하고. 그래서 가맹비를 내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부동산 서버 무슨 점, 부동산 114 무슨 점 이런 게 있다니까요. 법인이 유지하는 뭐다? 이게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4번 별표입니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는데 이 분양에는 토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주택과 상가만 하는 거예요.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은 LH공사 또는 국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째,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름 줄 것입니다.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도배, 이사업체 이러니까 좀 시골스럽다 하시는 분은 도배 위에다가 버티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 사업체 위에는 익스프레스 이런 거 적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참 굉장히 큰 의미죠. 여러분 신혼부부가 그죠?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작은 아파트를. 그러면 그 신혼부부인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한다? 중개업자는 알고 있죠.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신혼부부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100% 커팅 간다 안 간다? 100% 커팅 갑니다. 도배 새로 한다 안 한다? 100% 도배 새로 하겠죠.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니까 베란다 수리 정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경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된다. 그러면 그 신혼부부가 자기가 잘 아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으면 가서 인테리어 시키겠지만 보통 그 집을 사주고 팔아주는 중개업자한테 부탁하는 게 많아요. 중개업자가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하는 인테리어 업자 있습니까? 하면 소개해 줄 수 있겠죠. 아파트도 하나 사고 팔았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1,200만 원 좀 나왔다. 중개업자한테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모른다예요. 근데 인사 안 하면 앞으로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날 샜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공사하면 10% 정도가 리베이트예요. 그럼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준단 말이죠. 그거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그죠? 여기 익스프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포장이 차는데 한 뭐 그래도 한 150만 원 이래 든다 그러죠.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이삿짐 센터에서 일거리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1. 청와대, 2. 중개사무소. 어디 가서 일거리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익스프레스 업자는 평소에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사장님 배고프지 안 사와요 하고 이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야지 일거리를 잡아오잖아 그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이런 거 소개해주면 인사한다 안 한다? 모른다 일단 그죠? 앞으로 인사 안 하면 연락한다 안 한다? 날 샜다 이래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리베이트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거전에 부수되니까 꼭 도배 이사업체 말고 다양하게 있다라고 버티칼 익스프레스 제가 적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럴 수도 있죠. 또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파는 신혼부부가 한 5천만 원 정도 모자라요. 그러면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자기들이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는데 보통 이 중개를 거래하는 중개업자한테 이런 말 한다니까요. 이왕이면 대출이자가 조금이라도 싸고 괜찮은 은행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업자 옆에는 지점장들 쫙 와 붙어 있다니까요. 아파트 담보대출할 때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와요. 이러고 명함 다 갖다 놨다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고 전화 한 통만 딱 해주니까 우리 조합생이 그러더라니까요. 5천만 원인가 대출하는데 그래 이런 5천만 원 대출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화 한 통만 딱 해주니까 일은 누가 다 한다? 은행 직원이 와서 일 다 하죠. 서류고 뭐고 등기 서류고 다 받아가 해놓고는 대출되고 나니까 통장으로 39만 원이 탁 들어오대요.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 이런 말 하더라고. 그죠? 전화 한 통만 딱 해주니까 탁 들어오는 이게 뭐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하고 받는 거잖아. 그죠?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래서 이런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시면 그죠? 중개사무소가 저렇게 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저 다 먹고 살겠나 싶어도 다 사는 길이 다 있는 거라 그죠? 그리고 어떤 데는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뭐가 나온다? 여직원 급여가 충분히 나온다 이런 말도 한다고요. 근데 또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 좀 되는 데에서 뭐 도배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삿짐 센터도 필요하지 한 달 내도록 하숙집 하나 소개했다. 그럼 날 샜습니다. 커튼 갈 일이 없다 그죠? 익스프레스 연락할 일이 있다 없다 예약 하나 빌려오면 다 해결난다 그죠?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게 그런 사연인가. 이 자본주의의 아주 큰 병폐죠. 빈익부 부익부 잘 되는 데는 계속 더 잘 돼 그죠? 안 되는 데는 더 어려워. 일 잘하고 뭐 아파트 잘 소개하고 하는 데는 뭐 인테리어 업자도 연결해야 되지 또 법무사도 소개해줘야 됩니다. 등기도 해야 되니까 또 저당권 설정하면 법무사들 인사한다 안 한다? 모른다 일단 그죠? 그 인사하면 앞에 날 샜다 뭐 이래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대출도 생기고 등기할 일도 생기고 익스프레스도 연결하는데 한 달 내도록 하숙집 하나 소개했다. 그럼 날 샜답니다. 완전 날 샜다. 그죠? 대출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커튼 갈 일 없다. 신문 바꿔서 그냥 붙이면 됩니다. 신문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잘 되는 계속 잘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라는 말이 얼마나 다가오는지를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조문에서. 그죠? 6번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동그라미입니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가 지금 아주 중요하다고 이런 말들 지금 세세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더 수업합시다. 자, 이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의 입장에서 지역은 전국이고 시도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동일하게 한다. 그죠? 하는 업무는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을 받는데 14조 업무만 해야 돼. 첫째가 뭐였죠?
첫째 서미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연상하면서. 서미스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기억하라고. 사례하고 조문하고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서미스하고 기억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업무 원룸 기억납니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 그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 원룸. 세 번째 기억할 것.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와 경영기법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랬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지금 법인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네 번째, 모든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을 대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토지를 분양한다 하면 X다. 이런 건 잡으라 그랬죠. 다섯 번째, 버티칼 기억납니까? 익스프레스 기억납니까? 이를 뭐라 그런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그죠? 여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경매, 공매 업무를 법인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공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이 정도로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것까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고는 중개 보수를 받습니까? 약정한 수수료를 받겠습니까? 약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개업을 하고는 법인도 중개업 할 수 있죠. 기본 업무가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을 하고는 중개 보수를 받지만 지금 이 중개 보수는 표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표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한다.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한다. 이거를 표를 만들어 놓고 얼마를 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는 무슨 보수를 받는가 하면 약정 보수를 받습니다. 약정 보수라는 말이 뭐죠? 당사자들이 우리 얼마 주고받기로 하자라는 금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런 말 했잖아요. 미국인 스미스가 뭐 가지고 있는 상가 5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연간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1,500만 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 자기들끼리 약속한 금액이다. 약정한 금액이라고 이게. 그죠? 원룸,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법인은 5%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5% 이런 말 했죠? 그거 법정 보수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이다. 합의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 약정 보수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이런 약정 보수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시험 들어오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약정 보수는 스스로 서로가 합의한 건데 초과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정해진 법이 보수가 없으니까. 그죠? 뭐 초과 금품이 적용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경매를 하고는 그럼 뭐를 받습니까?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지만 경매 수수료 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표대로 받아야 되겠죠. 경매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경매 수수료 표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중개보수는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가 입력이 확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보수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 틀린다. 지금 이거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초과 금품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을 잘 활용하면 거죠.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다. 덤으로. 이게 공장이라고 한번 칩시다. 공장, 10억짜리 공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10억짜리 공장을 팔면은 주택 외인 물건은 0.9%까지 받습니다. 그럼 얼마? 파는 사람한테 900만 원까지 수수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 공장 주인이 이럽니다. 사장님이 나 빨리 좀 팔아야 되니까 우리 중개업을 한 사람한테 내 수수료 2천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공장을 좀 빨리 팔아주세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내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2천만 원 수수료 줄 테니까 내 공장을 빨리 좀 팔아달래요. 그때 정신없는 중개업자 이럽니다. 아니 되옵니다. 법정 수수료가 900이니까 900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지금 이러고 있으면 완전 검지잡기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안 줘도 달라고 할 판에 지금 주겠다는 것도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0억에 팔아줬어요. 그러면 수수료 2천만 원 받았겠죠. 중개 보수는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받거든. 수수료는 얼마 받았다? 법대로 900만 원 받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받았다 하면 요거는 초과 금품이 적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고, 이게. 그죠? 지금은 이거는 뭐 실제로 나가서 해야 될 이야기고, 지금 뭐부터 해야 된다? 합격부터 해야 뭐 작전도 나오지, 지금. 그죠? 합격도 안 하고 작전만 자꾸 짜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겸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초과 수수료라는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라고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컨설팅 비용이다. 그러면 초과 금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단원이 연결되는데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시험에서 지금 법인이 하는 업무를 이렇게 강조했잖아. 그죠? 그런데 개인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시험 이랬다 옵니다. OX. 옵니다. 가능하다. 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아까 안마 쉬실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법인의 업무입니다 했지만 모든 개업회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마 쉬실 수 없다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할 일은 없잖아. 그죠? 당연히 개인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개인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매 업무는 누구는 못한다. 부칙 6조는 못해요. 이거 하나 기억해 놔셔야 돼요. 경매 업무는 자격증이 없는 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업무라고 해놓고 결국은 개인도 다 할 수 있는 업무구나. 여기까지도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제 126페이지로 가면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장소를 뭐라고 부르죠?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가 또 출발되고 이 중개사무소도 일하는 장소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원이겠습니까? 자, 일하는 장소인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사무소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등록을 한 자는 중개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을 어디 가서 하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하니까 사무소를 몇 개를 둬야 되느냐는 문제는 반드시 한 개만 둬야 된다. 그래서 126페이지 사무소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사무소의 및 설치하여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사무소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니까 한 군데 등록을 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이렇게 탁 잡았습니다.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소를 2개, 3개 만들면 위반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위반시 어떻게 됩니까? 교재 하단에 나옵니다. 받았던 등록은 상대적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에다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거를 절대적으로 취소시키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소시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소 2개, 3개 만들면 바로 취소 안 시키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왜 사무소를 2개, 3개 만들면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까요?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뜻이에요. 정리할 시간을 줬는데 정리를 안 되면 이제 취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상대적 취소.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인데 2번 예외가 있습니다. 오른쪽 교재 127페이지 상단 법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사무소 설치. 그 옆에다가는 예외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니까 이거를 예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분사무소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분사무소가 뭐라고요? 지점이다. 그러면 지점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 법인만이 설치하는 거라. 그렇죠? 이 단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노원구에 등록했겠죠? 그럼 사무소 하나만 딱 가지고 영업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하남시가 지금 중개업이 잘 된대요. 뭐 위례지구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나도 위례지구에 가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상계동에 있는 사무소를 이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이전이라는 게 안 쉽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애들이 학교도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전라도 한평이 잘 된다. 그럼 한평으로 이전한다. 이게 안 쉽잖아 이게. 그죠? 이전하기가 안 쉽다니까 이게 사실상. 그죠? 그런데 이 말 법인으로 유지하면 상계동에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 자가 뭐 위례지구에 뭐를 만들면 된다? 지점을 만들면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는 느낌을 가져보라고요. 무조건 사무소는 한 개만 갖춰야 되는데 법인은 지점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사무소 설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분사무소 설치 기준 한번 봅시다. 첫째 줄. 법인인계업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줄 것입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관할구역 외라 그랬습니다. 자, 이어집니다. 이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의 동그라미. 이걸 시험에서 포함하여라고 그래 자주 나옵니다.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지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줄을 내려오면 셋째 줄에 이것도 있습니다.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에는 누구를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까지 줄 닦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만드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법인이 있습니다. 역삼동에 있다고 칩시다.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인데 여기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지점을 갖췄습니다. 지점을 뭐라 그랬죠? 분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하니까 지금 이랬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2번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하는데 3번 책임자는 분사무소 책임자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죠? 지점장은 그 말이에요. 지점장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게 법인을 만드는 조건이다. 지금 체크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번역하니까 서울 강남의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종로구에 지점을 만들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니까 강남구에는 둘 수 없고 그리고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하는데 지점장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야 돼.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자,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시, 군, 구가 모두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개. 그러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99개. 한 개가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99개를 이야기하면 이 지문을 알아들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포함하여 시군구별로 이러면 100개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각 시도별로 일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조문 세 가지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죠? 분사무소 설치 요건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 하나 따라옵니다. 설치 신고를 하는데 127페이지 제일 밑에 셋째 줄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제출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서울 강남에 있는 법인에서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만들면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전부 본점이 있는 곳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오는 말, 분사무소는 모두 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두거나 만약에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대전에 만약에 지점, 대전시 남구에 예를 들어서 지점을 만든다. 분사무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전부 강남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됐죠? 이걸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어디에 한다?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다음 서류를 첨부하는데 서류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증 4번. 왜 자격증 들어가야 되지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자격증 봐야 돼. 그런데 자격증을 제출합니까? 시도지사에게 확인합니까? 시도지사에게 확인한다.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그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3번이 이제 별표입니다. 보정 설정 서류. 그리고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인데 여기서 보정 설정 서류 좀 별표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이거 들으셨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것이 있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오늘 계속 공부했잖아요. 통지하고 교부하는데 등록증 교부 전에 뭐 합니까? 보정 설정하지요. 그래서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분사무소는 신청할 때 보정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차이를 시험에서 얼마나 잘 묻겠어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무슨 서류가 들어간다? 보정 서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정 서류가 들어가고 사무소를 만들 때는 안 들어가고 이거 차이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정 서류가 들어갑니까? 하니까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 법인은 벌써 설치가 돼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정부터 가입하고 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정부터 가입 안 한다 그랬죠. 왜? 등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정부터 가입하고 들어오냐고. 이거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체크하셔야 될 것, 보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분사무소 서류에는 들어가는구나.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니까 131페이지. 이제 거기 130페이지 보시면 분사무소 신고하면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 요래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증을 다 만났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증이 첫째 뭐? 자격증. 두 번째, 등록증.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법인은 뭐를 가지고 있고? 분사무소 신고 필증. 거의 증 3개가 다 나온 거예요. 앞으로 증 하면 요 3가지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처음 보고 계시지만. 참고로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딱 보니까 제일 밑에 시장군수구청장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강남구에 있는 법인이 종로구에 분사무소 지점을 만들면 지금 거기서 보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굴까요? 강남구청장이다, 종로구청장이다. 강남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모두 주된 사무소.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두 주된 사무소. 자, 그리고 오른쪽 131페이지 가니까 수수료 납부하고 신고필 통지해 준다. 뭐 그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제 사무소 문제로서는 이제 공동사무소까지 오늘 수업합시다. 자, 공동사무소는 일단 이런 단원입니다. 거기 131페이지가 공동사무소인데 지금 중개사무소 만드는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무소 몇 개 만들어야 된다? 딱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서류는 어디 갖다 내야 된다? 주된 사무소. 거기서 중요한 서류가 뭐다? 보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사무소라는 문제가 있다고. 이 공동사무소는 책을 보기 전에 그림부터 이해하시는데 그림은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무소 하나만 두라 그랬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한 사람이죠.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친한 개업공인사가 친구가 있겠죠. 야, 사무소 같이 하자 하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직원들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돌아도 되고 두 사람이 돌아도 되고 숫자는 제한 없죠. 그림을 딱 보니까 공동사무소가 무슨 뜻입니까?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사무소 그럽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합동사무소 그랬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합동사무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서 들어봅니까? 그렇지.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 가면 무슨 합동사무소를 봅니다. 변호사 합동사무소. 그 합동사무소가 공동사무소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혼자보다 그죠? 그리고 경비도 절감되지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들은 뭐를 사용할 수 있다?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원이 준비되어 있는 거라 그죠? 자, 그러면 개념을 딱 잡으시면서 첫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설치 목적과 구성하여 이게 법조문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부터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공동사무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죠? 할 수 있다. 요거부터 딱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뭐 교재에도 있지만 그냥 찾아가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찾아갈 때 예전에는 끼리가 원칙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법인은 법인끼리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느낌이 확 옵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도 되고 부칙육조도 되고 끼리끼리해서 뭘로 간다?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됐죠?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설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 신고와 두 번째는 등록의 방법으로 만듭니다. 방법은 두 가지. 자, 방법이 두 가지라는 말은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사무소 일 잘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친한 사람이 야, 니하고 같이 하자 라고 사무소를 뭐 한다? 이전합니다. 자기 사무소가 다른 데 있었겠죠? 이전해서 두 사람의 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예 이 사람은 생초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무실 만들기가 무서우니까 네 사무실로 같이 하겠다. 이쪽으로 뭐 한다? 등록을 해서 2명, 3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이전의 방법으로만 만들어진다 하면 틀려요. 이전할 수도 있고 뭐 한다? 이쪽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시험 용어로는 자,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어떻게 된다? 설치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교재 하단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설치할 수 없다. 이것도 상식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세 사람이 공동사무소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있었겠죠? 자기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업무 정지 받았어요. 이 사무실 업무 정지를 받으니까 나 이 차판에 같이 가서 공동사무소 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상식적으로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설치할 수는 없다. 근데 이럴 수는 있나요? 세 사람이 공동사무소 하다가 이 사람이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이거는 되겠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안 된다 그러지만 벌써 기존에 만들어져 있다가 한 사람이 업무 정지 받으면 나머지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밖에서 업무 정지 받은 자가 나 공동사무소 하겠어. 이래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내용이잖아. 그죠?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하단에 한번 볼까요? 131페이지 제일 하단 셋째 줄. 그러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사는 당연히 공동사무소를 운영할 수는 없다. 다만 업무 정지 처분되기 전부터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 공인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하시죠? 정리됐고 이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말이죠. 132페이지 공동사무소 설치와 운영하여 그 첫째 줄에 보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지금 개설 등록의 번호 1번 달아봐요. 1. 개설 등록 또는 2번 이전 신고하는 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잖아요. 이전 신고를 하는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사의 성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낙서에도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들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집니다. 끼리끼리도 가능하고 안끼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전과 등록의 방법이라고 지금 체크하셨고 다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전하거나 등록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의 뭐를 받아야 된다? 성낙서는 받아야 되겠다. 한 번만 들어봐도 되잖아. 그죠? 누구의 성낙서라 그랬죠? 기존에 있던 개업공사의 성낙서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건물 주인의 성낙서를 등록관청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데 당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성낙서 받으면 되죠. 같이 사용한다. 그 정도 체크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무소 문제로서는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무소 이전도 중요하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오늘 아주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공동사무소까지 정리했고 다음 주에 이전 신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